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 모집 화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15문제이고요. 모두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1번부터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주기율표는 원소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다음 중 주기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주기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이 바로 주기성을 가진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질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냐 하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정할 때 간략화해서 표시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요. 전자 친화도도 이쪽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리고 반지름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경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여기 설명해놨고 수업 시간에 당연히 주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니까요. 얘네들이 왜 그러는지는 굳이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과 전자 친화도 이런 것들은 주기성을 띠는 요소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방사성 붕괴라는 것이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성 붕괴는 여기 나와 있듯이 원자에게 불안정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원자 번호나 원자량의 증가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원자 핵의 안정성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자 핵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럼 불안정한 핵의 경우에는 얘네가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이라기보단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 비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안정한 핵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정 동위원소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해도인데요. 용해도는 물질이 특정 용매에 녹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 성질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그리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녹인다. 그러니까 어떤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지도 용해도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주기성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자유에너지 보면 자유에너지 정의는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력학적 함수이죠. 그래서 이 자유에너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를 기준으로 얘네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를 판단하는 그런 변수로 쓰이고요. 얘네를 계산하는 방법은 엔탈피 델타 H에서 엔트로피 변화 델타 S를 활용해서 델타 H-T 델타 S로 계산을 하죠. 얘도 주기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기역, 미음, 비읍이 답이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도표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떼면 뗄수록 떼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성원자 기준으로 점점 전자를 하나 떼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때 얘네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하라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네 번째 전자를 제거했을 때 이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남아있냐 간단한 문제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중성의 알루미늄은 이런 식의 전자 배치를 띠고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가 3개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3s 오비탈에 2개, 3p 오비탈에 1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는 당연히 p 오비탈에서 하나가 제거가 된 형태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자는 3s 오비탈에서 전자가 제거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업질로 넘어와서 p 오비탈, 이 p 오비탈에 6개의 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전자를 하나를 제거하고 나니까 나머지 이 p 오비탈에는 5개의 전자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보기와는 조금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화학 관점으로 좀 생각하긴 어려운데 얘네들의 구조를 보면서 유기화학을 조금 공부를 했다면 방향족석을 띠는 물질, 이런 피롤 같은 물질이 딱 눈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벤젠의 구조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족성이나 피편제화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여기 일반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므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잘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전기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합체를 고르라라고 나와 있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중합체가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려면 얘네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냐? 주사슬에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사슬이 시그마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사슬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p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쭉 연이어서 컨주게이션 된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컨주게이션의 개념은 유기화학을 배우면 구체적으로 배우니까, 그러니까 p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 p오비탈이 여러 개가 일렬로 잘 비편제화 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얘네들 사이에서 비편제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곁사슬 같은 구조의 그런 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사슬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사슬.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전도성 고분자라고도 부릅니다. 전도성 고분자. 이 전도성 고분자가 제가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구조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주사슬이 전부 다 컨주게이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골라보면요. 답은 B, D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B 같은 경우에 이 폴리피롤 구조여가지고 이 피롤 구조가 당연히 방향적성을 띠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비편제화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가 주사슬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D번도 마찬가지입니다. D번도 이렇게 폴리페닐렌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주사슬에 비편제화가 가능한 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조들 보면 A는 이게 주사슬일 텐데 주사슬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서 비편제화될 건덕지가 없죠. C도 이렇게 주사슬을 쭉 연결해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파이 전자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p오비탈의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로 이동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도 시그마 결합이고 여기도 시그마 결합이니까요. 그러니까 C도 전도성 고분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리는 해봤으니까 E를 보면 E는 이런 식으로 주사슬이 이루어져 있는데 얘도 역시 전부 다 시그마 결합이고요. 여기 벤젠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벤젠의 파이 전자는 여기가 시그마 결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넓게 비편제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F의 경우에도 주사슬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파이 결합이 연결되어 있지만 얘도 양쪽이 여기 시그마 결합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컨주게이션, 비편제화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2번 같은 게 벤젠 구조가 보여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 답은 2번과 5번 중에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사슬에 비편제화된 파이 전자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전도성 구분제를 골라보면 B, D가 답이어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율표 제2주기 원자인 B, C, N, O, F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얘네들이 동액 이원자 분자를 이룬다. 분자 오비탈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이죠. 2주기 동액 이원자 분자는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거죠. 얘네들의 분자 오비탈 구조를 보시면 이 질소와 산소를 기준으로 구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중소, 탄소, 질소 이런 애들은 얘네들의 분자 오비탈이 형성될 때 이런 식으로 파이 EP, 시그마 EP 이 손으로 되어 있고, 산소부터는 얘네들의 동액 이원자 분자를 만들 때 시그마 EP, 파이 EP 얘네들의 역전된 반대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순서부터 순서대로 원자과 전자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고 바로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분자 오비탈의 뭐와 동의어죠? 바로 결합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고르는 거죠. 결합 차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합성 오비탈의 전자에서 반결합성 오비탈의 전자를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결합성에서 반결합성 전자를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를 세는 방법을 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를 총 다 합쳤을 때 10이 되면 얘네는 3차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 중에서 이제 원자과 전자가 예를 들어서 10보다 하나 더 많은 11이다. 혹은 9다. 하나가 더 적은 9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 바로 이 3차로 된 데에서 마이너스 0.5차씩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세보면 질소가 2개가 있으니까 N2는 질소가 2개니까 질소 하나당 5개 원자과 전자를 가지죠. 그래서 5 플러스 5여서 총 10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이런 식의 총 원자과 전자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총 10으로 3차로 가장 많은 차수를 가지고요. 10이면은 10에서
1씩 두 번 더한 거니까 0.5씩 두 번을 빼줘야 돼요. 차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는 2차가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얘는 1차, 얘는 2차, 1차가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거, 차수가 가장 큰 걸 고르라 했으니까 O2가 아니라 N2가 3차로 가장 높은 차수,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상자기성을 갖는 분자를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상자기성, 반자기성, 이거는 뭐와 관련 있죠? 홀전자의 유무와 관련 있죠? 일반적으로는 원자과 전자수를 합했을 때 짝수가 되면은 반자기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수가 합쳐서 6인 경우 그리고 12인 경우를 보시면 홀전자가 존재하는 특이 케이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상자기성이고 나머지는 반자기성입니다. 전부 다 짝진 전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는 반자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상자기성을 갖는 걸 물어봤으니까 B2, O2 맞는 설명이죠. D급 보겠습니다.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분자를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결합 해리 에너지는 분자 오비탈에서 뭐와 관련이 있죠? 결합 차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결합 차수 혹은 결합 길이 다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개념인데요.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가장 크다라는 말은 결합이 세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를 고르는 거니까 결합 차수가 가장 작은 걸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후보가 뭐가 있죠? 1차로 결합 차수가 가장 낮은 B2와 F2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젠 뭘 골라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고민을 해보냐? 다른 요인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결합 해리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 중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결합 차수와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상관성을 띠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걸로 비교가 안 될 경우에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결합 차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라고 관조합니다. 왜 그러냐? 원자 반지름이 원자 하나만 따졌을 때도 조그만하면 얘네들이 붙었을 때 얘네들이 형성하는 결합 길이도 짧아질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는 말은 차수가 크다는 말, 결합이 더 세게 묶여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결합을 끊기 위한 결합 해리 에너지도 커지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B2와 F2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B2와 F2를 비교를 해보면 얘네들의 결합 차수가 동일하므로 얘네들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크니까요. 원자 반지름은 붕소하고 불소를 비교했을 때, 플로린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붕소가 더 크게 되고요. 그럼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결합 해리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 문제에선 결합 해리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분자는 F2다. 아니죠. 그러면 B2를 골라야 되니까 D급번을 틀렸다고 하고 니은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보기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지엽적인 개념이고 이거 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배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플로린이 할로젠 중에서 이 플로린이 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바로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자의 크기가 작아서 얘네들의 전자 반발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나 이런 다양한 요인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결합 해리 에너지를 할로젠에서 비교를 할 때 할로젠 이온자 분자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비교를 하면 뭐 FCl-BrI 있겠죠. 그래서 Cl2와 Br2, I2의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가 어떤 식으로 경향성이 존재할까요? 앞에서 했던 대로 결합 차수가 똑같으니까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되겠죠? 원자 반지름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과 결합 해리 에너지는 반대니까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F2가 위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제 측정값을 따지면 이 F2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Br2와 I2 사이에 여기에 결합 해리 에너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특정값,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인데요. 얘네가 F2가 결합 해리 에너지가 더 예상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 F2의 플로린의 얘네 크기가 너무 작은데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가
실제 예상보다 실제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나는 그런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등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 불소가 얘네들의 크기가 작은 반면에 비공유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제 그 결합 길이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플로린이 더 작게 나타나고요. 결합 해리 에너지를 비교해보면 플로린이 더 작게 나타나는 이런 예외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막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보기를 통해서 걸러내든 혹은 오늘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런 플로린 예외도 있구나 이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실제 여기 측정값도 있고요. 디귿번이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어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좀 많이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해수면 근처 건조한 공기의 물 분율 조성을 살펴봤을 때 질소산소가 대부분이고 비활성기체 이산화탄소가 조금 있는데 실제 지금 최근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했대요. 그런데 얼마래요? 400ppm이라고 나와 있네요. ppm이라는 거는 10의 6승에 해당하는 것이죠. ppm이 10의 6승에 해당하는 값인데 얘네가 ppm이라는 수치를 다양한 데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체 질량 중에 어떤 특정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때 ppm이라는 단위를 도입할 수도 있고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특정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ppm으로 나타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서 특정 수치를 나타낼 때 10의 6승을 고려해서 ppm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그럼 400ppm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를 들면 전체 기체의 몰수가 1몰 있다고 쳤을 때 이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몰수가 몇이라는 거냐? 400 곱하기 10의 6승 몰이 있다는 겁니다. 몰 분율로 따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조건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이산화탄소의 몰질량을 줘줬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시 몰 분율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다시 재정리만 하면 됩니다. 문제 보기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의 제곱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수는 이 수는 정리하면 0.0004가 되는데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여기 10의 제곱을 곱해줘서 0.04%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나타내는 방법이. 그래서 그냥 답은 1번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몰질량이라는 수치가 좀 필요 없이 주어졌어요. 이게 왜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최근까지도 이런 오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경희대학교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하고 내가 이런 거에서 막혔어요. 400이어서 0.04 같은데 해서 좀 미심쩍지만 답은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넘어가서 분명히 이제 문제를 풀면 시간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고민해봐도 시험 끝날 때까지 끝까지 고민해봐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이 앞부분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 뒷부분의 문제를 아예 못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 특정 분자 X에 대한 O3의 파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얘네들의 반응 속도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얘네의 반응 속도를 측정한 실험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 속도식이 그냥 주어져 있네요, 바로. 반응 속도 상수가 주어져 있고 O3에 대해서 1차이고 X에 대해서 1차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그냥 O3의 농도에 바로 그대로 비례하고 X의 농도에도 그대로 비례한다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건 흔한 패턴이니까 바로 볼게요.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A를 구하면 되겠죠?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존재하죠? O3의 농도는 절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X의 농도는 10배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절반이 됐고 여기서 10배가 되었으므로 반응 속도는 총 5배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A는 5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되고요.
같은 원리로 B도 한번 보겠습니다. B를 보시면요. 1번과 3번을 비교해서 보면 1번과 3번에서 O3의 농도는 그대로고요. 곱하기 1배죠. 그 다음에 X의 농도는 모르네요. 근데 초기 반응 속도가 몇 배 됐죠? 2배 됐네요. 2배. 그래서 얘는 그대로고요. O3의 농도는 그대로인데 반응 속도가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X의 농도가 2배가 되어야겠죠? 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바로 계산할 수 있죠. B는 1번에 비해서 X의 농도가 2배가 되어야 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이 되고요. 얘네를 계산해보면 A는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B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승이 될 테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풀었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합물 세 가지가 주어져 있고요. 산화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얘네들의 전하량을 고려를 해서 산화수를 그냥 찾으면 되겠죠. 전체는 전부 다 중성이잖아요. 이 화합물들이 다 전체는 중성이고 전하가 토탈했을 때 0이 되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리간드의 전하를 암기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다 암기를 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3 같은 경우 이 앞에 로딘부터 볼게요. NO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죠. 전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을 합치면 플러스 2가 총 합치면 나와야 전체 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도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NH3는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로듐의 산화수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죠. 산화수가요. 다음 넘어갈까요? 똑같은 원리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다 합치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고요. 산화수를 그대로 계산해보면요. CL이 두 개 있는데 하나당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총 합치면 마이너스 2죠? 거기다가 코발트의 산화수를 합치면 플러스 1이 돼야 하므로 코발트의 산화수는 몇이 돼야 되죠?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같은 원리로 해보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이 부분을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 산화수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긴 합치면 마이너스 4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합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 바로 구했죠. 로디움 플러스 3, 코발트 플러스 3, 몰리브데넘 플러스 4 해서 334. 답은 2번이 됩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기 나머지 다른 리간드의 자리, 수와 그리고 전하도 암기성입니다. 기억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의 극성은 분자를 이루는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기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합의 극성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구조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느냐, 그것이 분자의 극성을 결정하는 애입니다. 다음 분자 중 무극성을 띠는 분자를 골라라. 이런 구조들은 다 암기를 하고 있죠. BF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 삼각형의 형태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120도의 삼각형의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게 되므로 얘네들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게 되죠. 0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극성이 없죠. 무극성 맞습니다. SO2 같은 경우에도 그려보면 얘네들의 로이스 구조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중결합을 두 개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원자과 전자가 두 개가 남으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그 구분형 구조이죠. 구분형 구조. 예를 들면 뭐 H2 구조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느낌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구조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얘네는 극성입니다. 다음은 SF6네요. 이 SF6 같은 경우에는 정팔면체의 구조이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 예를 들면 여기가 직선형으로 대칭이고 여기도 대칭이고 여기도 대칭이니까 대칭인 애들끼리 다 만나면 전부 다 쌍극자 모멘트를 합쳤을 때 0으로 상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런 정팔면체 구조도 무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DF3와 SF6만 무극성이므로 3번이 됩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황산의 생성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미지수로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뭐 반응을 몇몰 해서 반응을 했다라고 써 있는데 개수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개수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화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저는 그냥 바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주로 이걸 문제를 푸냐? 가장 복잡해 보이는 거에 개수를 그냥 1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1로 놔요. 그러면 S, 여기는 S가 하나만 있고 여기가 S가 여기도 여기면 이만큼 있으니까 여기 있는 S의 양과 여기 있는 S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S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1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H가 두 개 있죠. 근데 여기도 H가 두 개 있는 거가 C의 개수가 그러면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왼쪽에도 H가 합치면 두 개, 오른쪽에도 합치면 두 개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는 5가 5를 합치면 여기가 4개가 있는 산소가 4개가 있네요. 산소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여기 4개가 있고요. 여기는 2개가 있네요. 여기 1이라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몇 개가 있죠? 바로 2B개가 있네요. 그래서 2 플러스 2B를 했을 때 4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B의 개수, 죄송해요. 이건 안 했죠?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네요. 여기다가 1을 더했을 때 이거 4개인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B가 몇이 되죠? 바로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인데 이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정수이므로 얘네에다가 전부 다 곱하기 2를 해주면요. 여기 오른쪽과 같은 완성된 반응식이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1대 1 대 2대 2의 개수비가 존재하게 되고요. 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반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몰의 SO2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6이 있고요. 몰수로 계산하면 5몰의 O2가 있대요. 그 다음에 7몰의 H2O를 가했대요. 반응물에 이렇게 반응시킨 거죠. 그 다음에 SO2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한 개 반응물이 전부 다 반응하도록 반응이 종결됐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반응을 시켜보면요. 한 개 반응물은 SO2가 되겠네요. SO2가 되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여기 개수비대로 반응을 하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 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엔 여기 0, 그 다음에 2, 1, 6이 됩니다. 몰수로 계산했죠? 자, 문제 기억본부터 볼까요? 기억. A, B, C, D 다 더하면 7이냐?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7 맞죠? 니은 반응 전 생성물의 총 질량이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의 물의 총 질량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기체 생성 반응이나 뭐 여기서 생성된 물질이 막 빠져나갔다 이런 조건이 없는 이상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생성되는 H2SO4의 양은 6몰 맞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고 매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겠죠?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염기성 수용액에서 발생하는 아래 반응에 대해서 관찰된 반응 속도식과 이를 만족하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반응 메커니즘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메커니즘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주어져 있고요. 최종적인 반응 속도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반응 메커니즘 상에서 반응 속도식을 만들 때 얘네들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면 된다고 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 결정 단계를 찾는 것이죠. 여기서 느린 반응으로 써져 있는 얘가 속도 결정 단계 RDS가 되고요. 이 RDS의 반응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속도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냥 얘를 기준으로 그냥 속도식 만들어 볼까요? 이 전체 반응식의 속도는 두 번째 반응을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V는 I-의 K2라는 반응 속도에다가 K2라는 반응 속도에다가 I-의 농도가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HOCl의 농도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이런 반응식을 보면요. HOCl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HOCl을 대체해서 뭐로 쓰는 것이 맞냐? 이 RDS 이전의 단계에 있는 이 반응은 빠른 평형 반응, 그러니까 사전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근사를 하고 이 정방향의 속도와 역방향의 속도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속도 결정 단계 이전 단계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같아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반응식에는 HOCL이 없으니까 얘를 다른 애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반응식 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얘를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등식으로 놓고 이렇게 식을 써보면요. 그 상태에서 얘만 남기고 전부 다 이항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k-1로 나누고요. OH-1로 나눠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를 그대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래요? 이거래요. 이거랑 같게 되죠. 반응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주어진 속도 상수가 되고요. 문제 다 풀었네요. 얘를 반응 메커니즘 상의 속도 상수로 나타내면 K1, K2를 곱한 걸 K-1으로 나눈 값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이건 간단한 문제였고요. 속도 결정 단계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기체 반응의 평형 상태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온도 200K에서 밀폐되는 일정 부피의 반응 용기 내 A2, B2가 있고요. 얘네들의 부분 압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온도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해요. 그러면 이 압력이 뭐에 비례하죠? 바로 몰수에 비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2의 양이 B2보다 더 많은, 2배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응 온도 400K에서 평형 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K 초기 조건을 준 이유는 뭐냐? 아직 반응하기 전이야. 얘는 A2, B2는 아직 반응하기 전으로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준 거고요. 이제 400K로 온도가 바뀌게 되면 그때 반응할 거야. 그리고 평형 상수는 그땐 4까지 반응할 거야. 완결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형을 만족하도록 반응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방향성까지 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400K에서 A2가 1, ATM 0.5 ATM 있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반응식 있죠? P분의 nRT를 이용해서 P는 V분의 nRT잖아요. 온도를 2배 높였다는 것은 다른 요인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온도만 2배로 높이게 되면 당연히 압력도 2배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각 기체의 분압이 온도가 2배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2ATM, 1ATM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압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몰수 계산하는 것처럼 압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지금 평형을 만족하도록 반응을 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반응이 진행될 것이냐. 바로 완전히 완결돼서 한 개 반응물이 다 반응해서 완결될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할 텐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평형 상수를 만족하도록 반응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약간 x만큼만 반응을 했다. 그리고 AB는 EX만큼 이 계수비대로 생겼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양이 평형 압력에서 각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평형 상수는 4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x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평형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압력을 이용해서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얘네들의 이 계수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는 2ab니까 여기 제곱을 해주고 여기는 1제곱, 1승만 제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계수가 1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평형 상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 양에 맞게 압력에 맞게 얘를 각각 대입을 해줍니다. AB의 경우는 2x만큼 있었고요. 여기 B의 경우에는 1-x, A는 2-x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형상수가 뭐라고요? 4라고요.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죠? 400K에서 평형을 만족하도록 반응을 다 한 다음에 용기 내부의 총압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용기 내부의 총압력은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뭐에 비례한다라고 말했죠? 압력은 V분의 nRT인데 온도 일정하고 부피 일정해요. 그러면 몰수하고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몰수가 어떻게 변했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처음에는 총 합쳐서 400K에서 3ATM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몰수에 비례해서 압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테니까 3ATM만큼에서 얼마나 몰수가 변했는지로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반응식을 보면 어떤 반응이냐?
기체 분자수가 일정한 반응입니다. 반응을 해도 기체 전체 분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몰수가 총 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러면 전체 기체의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합치면. 그게 여기도 나와 있죠. 반응을 해가지고 평형 압력에 도달하도록 했어요. 2-x하고 1-x하고 2x하고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죠? x의 값과 관계없이 항상 3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형 상수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 그냥 3이 답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순수한 용매에 벤젠 1몰을 담은 용액 가에 0.05몰의 용지를 녹인 용액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순수한 용매, 그러니까 비발성인 그런 순수한 용매에 비발성 용지를 넣은 것이라고 간주를 해야겠죠. 이 용지를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얘네 용매가 끌어오르는 걸 그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생각하기 편할 것 같은데, 증기압을 낮추게 되죠. 나의 경우에는 가에 비해서 증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증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죠. 이런 변화가 발생합니다. 끓는 점이 뭐죠? 끓는 점은 대기압과 증기압이 동일한 그런 온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끓는 점이 대기압이 예를 들어서 1atm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m과 n이 끓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 보시면 끓는 점이 오른 것은 A랑 B 그래프 중에서 뭐죠? 당연히 B죠. 끓는 점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N으로, M에서 N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가 B가 되겠고, 가가 A의 증기압 곡선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이 증가했다. 밑에를 보는 게 편하겠네요. 끓는 점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보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나의 경우에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A, B와 가, 나를 매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기억, 용액 나의 벤젠 증기압 곡선은 B다. 가는 A고 나는 B죠. 용액 나의 끓는 점은 M이냐? 용액 나는 B니까 끓는 점이 M이 아니라 N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특정 온도에서 순수 벤젠 증기압이 0.1atm이면 용액 나의 벤젠 증기압은 21분의 2atm이냐? 라는 것인데, 용액 나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기압이 어떻게 돼야 되죠? 용매만 있을 때보다 증기압이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걸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라우레 법칙을 통해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죠? 0.1이라고 주어져 있죠. 0.1이니까 용매의 증기압은 여기다 0.1을 대입하면 되고요. 용매의 몰 분율을 구하면 되겠죠?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 어떻게 되죠? 처음에 벤젠 1몰이 있고요, 용매가. 그 다음에 용질이 0.05몰이 들어갔네요. 그럼 몰 분율을 구하면 0.1에다가 0.05를 더한 1.05가 되고, 그리고 용매의 몰 분율은 그 중에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1분의 20이 되고요. 그래서 이 21분의 2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 계산 결과가 0.1에다가 21분의 20을 곱한 것이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21분의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증기압이 감소했다라고 라우레 법칙을 통해서 계산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0.1몰 농도 야경기 비수용액을 10ml를 0.1몰 농도 강산으로 적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경기를 강산으로 적정하면 100% 다 중화 반응을 하게 되겠죠. 강산으로 하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그래프 적정하는 곡선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가장 기울기가 완만한 이런 부분이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그런 구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산을 계속 넣는데도 pH가 변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이 구간이 뭐죠? 바로 반당량점이죠. 반당량점. 반당량점이 두 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죠?
반당량점이 두 번 일어난다는 건 당량이 두 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차 당량점이 되고 여기가 2차 당량점이 돼요. 이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중화 반응을 하냐를 살펴보면 이 염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BH 플러스라는 양성자가 하나 붙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거기서 양성자가 하나가 더 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양성자성 염기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두 번 반당량점, 그러니까 두 번 당량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당량점에서의 pH를 보시면 10하고 5죠? 네, 10하고 5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핸더슨 하셀바식에 의해서 완충용액 같은 경우에는 pH는 pKa 플러스 로그 산분의 염기잖아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이 반당량점 같은 경우에는 짝산과 짝염기가 1대1로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pKa하고 pH하고 같아요. 아시겠죠? pKa하고 pH하고 같다 라는 것인데 우리 문제는 지금 염기에 대한 문제이므로 KB가 필요한 거죠. KA와 pKa와 KB는 또 어떤 관계에 있죠? 바로 둘이 더하면 14라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 15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 각각 반당량점의 pH이기도 하지만 이 산의 해리 반응의 pKa에 해당하는 겁니다. 각 산의 해리 반응의 pKa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더 구해보면 KB. 첫 번째 염기의 KB는 합치면 14가 항상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합치면 또 14가 나와야 되니까 9가 된다라까지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0.1몰 농도 약염기 수용액 10ml를 사용했대요. 그러면 얘를 몰수로 따지면 몇 몰이죠? 총 약염기 얘가 약염기가 초반에 0.1 곱하기 10 하니까 1mm몰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1mm몰이 있었고 얘를 0.1의 HCl로 적정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1이 있었는데 이 pH 10에 도달하려면 0.5, 0.5가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0.5, 0.5만큼 바뀌려면 산을 0.5mm만큼, 0.5mm올만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HCl을.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바뀌려면 HCl이 0.5 이때는 HCl이 0.5 이만큼 바꿔야 되니까 0.5mm몰만큼 필요한 거예요. 0.5mm몰만큼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문제에서도 보면 0.1짜리 0.1몰짜리 강산을 5mm 넣었을 때 이거 둘이 곱하면 0.5잖아요.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딱 반당량점이 되죠. 그리고 이 1차 당량점 같은 경우에는 10mm를 넣었을 텐데 당연히 그렇죠. 0.1짜리를 10 넣게 되면 이 1 있던 거가 이것도 전부 다 여기로 가게 될 테니까 최종적으로 이 BH 플러스만 1mm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로 HCl을 0.5를 넣게 되면 0.5mm몰을 넣게 되면 이렇게 1차 당량점이 됩니다. 반당량. 이런 패턴으로 두 번째 반당량점이 발생하고 또 2차 당량점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5mm, 20mm만큼 넣었을 때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에서 A지점을 물어봤네요. A지점. A지점은 어떤 상황이죠? 1차 당량은 다 끝났고 두 번째 반당량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1차 당량이 일어나는 이 상황 여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차 당량이 일어나려면 처음에 1이 있었다가 이 1이 전부 다 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1차 당량이고 여기에 필요한 HCl의 양이 1mm몰이라고 아까 썼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반당량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서 HCl이 플러스 1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반당량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게 여기다가 플러스로 HCl을 0.5mm를 추가로 가해야 0.5가 여기 그대로 아직 남게 되고, 여기가 0.5가 BH2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0.5, 이거 0.5가 나오게 되죠. 이때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됐을 때 0.5, 0.5씩 얘네가 있을 때가 여기입니다. 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0.5 정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추가적으로 HCl을 0.2 정도 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2, 0.8 이런 느낌으로 지금 그 상황이 어디다? A다, A. 그래서 여기다가 1mm몰 넣은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0.2mm몰 정도, 2mm몰 몰수로 넣은 그런 상황이다. 언제? A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지점에서 BH2 플러스와 BH의 양을 비교하라, 농도를 비교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의 농도를 비교하면 지금 보시면 BH 플러스, 얘가 더 많죠? 얘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H2보다 BH가 많다. 맞는 말이죠. 니은 야경기 B의 PKB1은 4이다. 여기서 이미 구해놨죠. 다음, 가한 HCl의 부피가 18mm일 때, 18mm면 어떻게 되죠? 총 18mm면 여기 플러스 1했다가 여기는 이제 0.8을 가하게 되므로 여기서 BH2가 0.8이 되고요. 여기는 0.2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염기의 비율을 구하래요. 이게 0.2고 이게 0.8이에요. 그러니까 몰수로 따지면 얘가 0.2고 얘가 0.8이네요. 비율로 따지면 0.25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문제가 좀 거창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체 C와 기체 O2, CO2들이 연관된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온도 298켈빈에서 엔탈피 변화값이 주어졌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온도 298켈빈에서 1몰의 C가 O2와 반응해서 1몰의 CO가 아래와 같이 생성되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이 반응식을 이만큼의 양으로 반응했을 때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열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열화학 반응식에서 사용하는 이 델타 H는 델타 E 플러스 델타 NGRT, 이걸 사용하면 되겠죠? 이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델타 E를 구하라 라는 거니까 델타 H 먼저 구해야겠죠? 델타 H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위에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조합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최종 맨 아래에 있는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1번 식과 2번 식을 두 개를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여기서 CO2가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서 2분의 1 O2 이렇게 생기니까 얘네 식을 그냥 그대로 더하면 이 문제에서 두 번째로 주어진 이 식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델타 H도 그냥 이 두 엔탈피 변화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5kJ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 델타 H. 그러니까 이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생기는 엔탈피 변화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만큼의 이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그러니까 298켈빈에서 이 개수대로 반응을 했을 때 이만큼의 델타 H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탄소가 1몰 있고요. 그 다음에 O2가 반응했다는데 최종적으로 CO가 1몰이 생겼대요. 그럼 당연히 탄소도 1몰이 반응했겠죠? 그럼 O2의 양은 미지수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CO가 1몰이 생겼다는 거에서 유추해서 2분의 1몰만큼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반응한 몰수가 개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델타 H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여기서 주어진 대로 델타 H를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10.5kJ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반응을 했을 때요. 실제로 마이너스 110.5kJ만큼의 델타 H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델타 NG RT 항만 구하면 되겠죠? NG 얘는 기체 몰수 변화인데 그 중에서 NG라는 값이 평형상수 관련해서 계산할 때도 등장하는 값이기 때문에 델타 N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델타 H에 관해서 계산할 때 물어보는 거는 실제 값.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실제로 델타 H나 델타 E가 얼만큼 생겨나는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실제 반응한 기준입니다. 실제 반응한 기준.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보시면 1몰 2분의 1몰이 반응해서 플러스 1몰이 생겼으니까 몰수 변화는 얼만큼인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문제에선 기체 몰수 변화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델타 NG는 이 반응을 통해서 실제 델타 NG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제 RT 값만 구하면 되겠죠? T는 문제에서 주어진 298Kelvin이고요. 이 R은 문제 시험지 맨 앞에 보면 8.31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314라는 상수를 대입하면 되고요. 근데 이 상수를 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델타 H의 단위가 지금 다 킬로줄로 나타나 있고 델타 E도 다 킬로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줄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킬로줄 단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8.314라는 값이 아니라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한 킬로줄 단위로 변환시킨 0.008314를 대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델타 E를 구해보면 이 식을 통해서 델타 E를 구해보면 델타 NGRT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NG RT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걸 그대로 수행해서 대입한 것이 여기죠. 그래서 델타 H가 여기 있고요. 델타 NG RT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답이에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 과정도 복잡하죠.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시간을 끌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값은 외워두는 것이 좋은데 298켈빈에서 여기 0.008314 이 두 값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2.5가 나옵니다. 2.5. 이거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298켈빈에서 RT 값 구하면 2.5다. 그러니까 그거 대략하면 2.5의 절반인 1.25 정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델타 E는 110.5에서 1.25 정도를 대략 뺀 111.7 뭐 요 정도 숫자가 나와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여기서의 교훈은 무엇이냐? 델타 NG라는 것이 실제 값을 기준으로 대입을 해야 된다. 여러 반응식에서는 지금 이 델타 H, 델타 E 다 실제 값을 구하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RT 값 외워두자. 특정 상황에서 RT 값 외워두자. 이것이 교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산성 혹은 염기성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산소 관련 물질들에 대한 반쪽 반응식과 25도씨에서 표준 환원전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준 환원전이가 나타나 있고요. 보기를 바로 보면 되겠죠. 기억 O3는 산성 조건에서 염기성 조건일 때보다 산화력이 더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O3가 산성 조건과 염기성 조건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 되겠죠. O3가 반응을 하는 산화력을 따지는 거니까 O3가 산화력을 따지려면 어떤 거죠? 산화력이 크다. 환원을 잘한다는 거죠. 환원을 잘한다는 뜻은 뭐죠? 표준 환원전이가 크다라는 거하고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전기화학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표준 환원전이가 더 큰 게 O3가 산성에서 환원 반응이니 O3의 염기성에서 환원 반응이니를 보면 되겠죠. O3가 반응물로 등장해서 환원하는 반응은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중에서 H3O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이 조건이 산성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가 염기성 조건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뭘 비교하면 되는 거죠? 표준 환원전이를 비교하면 뭐가 더 크죠? 산성 조건이 표준 환원전이가 더 크죠. 그러면 O3는 산성하고 염기성 중에 언제 환원을 잘한다? 바로
산성에서 환원을 잘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산화력이 더 크다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볼까요? 산성 조건에서 H2O2의 불균등화 반응의 델타 G 노트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델타 G 노트의 이 상관관계는, 자, 델타 G 노트하고 E 노트하고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얘네가 델타 G 노트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뭐하고 동일하죠? 동의어죠? E 노트, 뭐 다른 말로 하면 E0가 0보다 크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2O2의 불균등한 반응을 찾고 얘의 표준환원 전이가 0보다 큰지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균등화 반응이 무엇이죠? 불균등화 반응이란 하나의 물질이 산화와 환원을 동시에 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럼 H2O2가 관여된 환원 반응과 산화 반응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H2O2가 여기 보면 여기 환원하는 반응이죠. 그리고 H2O2가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번 반응은 그대로 쓰고 2번 반응을 여기서 반대로 쓰면요. 2번 반응을 반대로 뒤집어서 쓰면요. 그래서 1번은 환원하는 반응을 그대로 쓰고요. 이 2번을 반대로 써야 산화하는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번 그 모양 자체는 환원 반응식이니까요. 이 반대로 쓰면, 그리고 얘네를 더합니다. 얘네가 그럼 이제 불균등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H2O2가 환원도 하고 산화도 동시에 하는 그런 반응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표준 환원 전위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 1번의 경우에는 1.77이고요. 두 번째는 0.68이네요. 자, 이 반응식을 더할 때 E0 값은 어떻게 더해야 되죠? 기본적으로는 전자의 몰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 반응에서 전자가 이렇게 소거됐다. 이런 경우에는 N,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세 개의 반응식이 전부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 고려하지 않고 그냥 E0만 E0만 더해도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반응에서 이 반쪽 반응을 더했을 때 전자의 수가 소거가 되므로 그냥 1.77에서 0.68 빼게 되면 1.09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표준 이 반응의 전지 전이가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게 되므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표준환원 전이가 0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지 전이가 0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이 니은 보기는 맞는 설명이죠. 전지 전이가 0보다 크니까 델타 G 노트는 0보다 작다.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번 볼까요? 이런 반쪽 반응이 주어져 있고 이 반쪽 반응의 전지 전이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전지 전이를 어떤 식으로든 위의 반응식에서 골라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조합하는 경우의 수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근차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디귿번 반응이 이건데요.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두 가지 반응식을 더하면 되는데요. 지금 앞에 건 싹 지울게요. 뭘 더하면 되냐? 바로 얘하고 얘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와 봤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이 첫 번째 반응식 A라고 써진 반응식을 거꾸로 뒤집고 B라는 반응식을 그대로 쓴 다음에 얘네를 더하면 디귿번에서 있는 반응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니은번하고 다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응,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을 더해서 최종 반응식이 만들어졌을 때 전자의 몰수가 소거되지 않죠. 그래서 이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반쪽 반응을 통해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2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2개죠. 얘는 4개고요. 얘는 2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각 반응에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통일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냥 이제로만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동한 전자의 몰수 n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B의 반응식을 그냥 그대로 더하고 빼고 하는 계산은 델타 G 노트로만 계산할 수 있고요.
이 2는 단순히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 n이 동일하지 않을 때. 아까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이 n이 동일했던 거예요. 세 가지 반응식에. 그러니까 어차피 빼고 각 약분을 해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냥 2만 그대로 계산해도 됐던 거예요. 어차피 f는 상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단순히 빼고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반응식의 경우에는 이동한 전자가 2니까 여기다 2를 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몰수가 2니까 여기다 2를 써주면 되고 여기는 4니까 이동한 전자 4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델타 G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연산을 할 수 있지만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델타 G 노트는 바꿔서 썼을 때 마이너스 NF E0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n이라는 변수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문제 써져 있는 대로 이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이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여기다 써보면 EF E0 토탈이 되겠죠? 전체 반응의 전지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반응의 전지전위는 0.388이 나옵니다. 이렇게 끝까지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두 개, 이 조합을 일단 먼저 찾아야 되고요. 이거 2, 4, 2네? 이렇게 전체 각 반응에서 전자가 소거되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각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가 다른 경우에는 단순 연산을 할 수 없다고 했지 하고 그냥 단순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단순히 빼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틀렸을 가능성이 높겠다. 절대 시간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히 계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D급번은 틀린 보기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그냥 얘하고 얘를 단순히 더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렇게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편입학 화학 문제 전부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